도시 전설에 대해 믿으시나요? 아니, 잠깐만 있어봐. 이건 정말 좋은 거니까. 뒷마당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서 한 아이가 고기 한 조각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대신 오이가 가득 담긴 접시를 받게 되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러자 그는 친구에게 자신이 정말로 카파인지 물었고 놀랍게도 대답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클럽 모집 행사가 열리는 대학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선배들은 신입생들을 유혹하기 위해 온갖 황당한 약속을 내걸었다. 그때 한 소녀가 부수 중 하나에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행에 대해 묻는 대신 클럽이 유령이 출몰하는 마을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그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사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오컬트에 집착해왔고 8학년 때 주인인 유명한 입 찢어진 여자 쿠치사케 온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다. 그녀는 전설적인 유령 열차역을 찾으려고까지 시도했다. 현실은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이 찾아보지 않을 때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대학에는 비밀 결사 동아리가 있었고 그게 바로 그녀가 입단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이유였다. 결국 클럽방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던 중 그녀는 정말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한 남자와 부딪히고 그 남자를 전설적인 저주받은 자와 즉시 연관지어 겁에 질린다. 그때 문이 열리고 꽤 혼란스러워 보이는 남자가 왜 자신을 히피라고 부르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귀여운 원숭이라고 말하며 사과하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들을 찾았는지 묻고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을 봤다고 대답했다. 이로 인해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아마도 그의 게시물을 좋아해준 유일한 사람일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이 난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의 게시물이 놀랍다고 말하며 바비큐에 있던 카피와 심지어 하늘 물고기까지 언급합니다. 소녀는 이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이한 물건들을 찾아냈는지 묻는다. 그는 모든 일이 한 사람, 즉 선배 때문에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그 선배는 도시 전설의 자석처럼 작용하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를 이 학년에게 뻐꾸기라고 소개하지만 그녀의 실망스럽게도 그는 뻐꾸기가 몇 달 전에 실제로 클럽을 그만뒀다고 밝힌다. 그가 없으니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클럽은 사실상 일주일에 3번 술 마시는 장소로 전락해버렸다. 이 말을 들은 가련한 소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녀는 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이 동아리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다. 꿈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는 쿠구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남자는 쿠구츠가 돌아오려 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그래도 그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확인해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수업시간 외에는 그 남자는 아르바이트와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식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항상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설명합니다. 팁은 200엔짜리 콩나물 스페셜을 먹고 있는 남자를 찾는 것이 간단했다. 그리고 그는 맨손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눈을 돌리기 어려웠어요. 그는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다. 그는 무료로 나눠주는 빵의 가장자리를 가져와 콩나물 수프에 찍어 먹고 있었다. 망가진 학생이 용기를 내어 소환하는 것의 문자 그대로의 정의에 대해 모쿠메는 그가 정말 그녀가 생각하는 사람인지 묻는다. 그는 식사를 멈추고 약간 긴장한 듯 보이는 소녀가 자신을 소개한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가 많은 일을 겪은 것처럼 보이고 눈이 텅 비어 보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마작을 밤새도록 해서 이만 N을 잃었고 그녀가 또 다른 말을 하기 전에 한숨도 못 잤다고 정정한다. 쿠구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는 그녀가 오컬트 클럽과 전설들을 끌어당기는 남자에 대해 들었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클럽에 다시 가입하라고 권하지만 그는 오히려 오컬트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바로 거절한다. 이 때문에 그녀는 왜 그랬는지 의문을 품게 되고 그는 처음에는 클럽 회장에게 빚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고 설명한다. 다른 말 없이 그는 파친코를 하러 간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쿠메는 거절에 충격을 받았지만 5,000엔짜리 기프트 카드를 준비해둔 플랜 B가 있었다. 그리고 마법처럼 그는 신입생을 돕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하며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쿠치사케 온나를 찾는 것이 진짜 소원이라고 밝힌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이상한 목격담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그 결과 마유는 단서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누군가 마키타 역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찢어진 입 모양의 여자를 발견했고 그래서 두 사람은 밤에 사냥을 하러 나서 결국 인적이 드문 교차로에 도착했다. 한 달 전 한 노인이 개를 산책시키다가 트렌치코트를 입은 키 큰 여성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여자가 마스크를 벗자 기괴한 얼굴이 드러났고 그 남자를 쫓기 시작했다. 남자는 그저 부부싸움이었을 뿐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모쿠메는 이게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쿠치사케 주인. 그러자 남자는 그녀가 왜 이 전설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지 물었다. 모모는 약간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며 자라면서 친구가 없었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재미로 엄마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곤 했어요. 메리산을 찾고 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메리에게 전화를 걸던 중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그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다. 갑자기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그 불쌍한 남자는 너무 높이 뛰어올라서 거의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 짜증이 난 그는 그녀가 자신을 겁주려고 귀신 이야기를 한 건지 물었다. 그때 그녀는 앞을 가리키며 그에게 길끝을 보라고 말했어요. 트렌치코트와 마스크를 쓴 키 큰 여성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설은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엄마는 그 존재가 너무 가까이 있는 모습에 넋이 나갔지만 큐투는 아마 그냥 피곤한 직장인일 거라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파트너는 그걸 믿지 않고 확실히 쿠치사케 주인이라고 소리쳤다. 그림이 다가올수록 그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모쿠메는 준비 안 해 온 게 아니라며 전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러자 그녀는 가방을 열더니 엄청난 양의 딱딱한 사탕과 과자를 꺼냈다. 먼저 딱딱한 사탕 한 봉지, 그 다음 사탕을 주제로 한 아크릴 스탠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탕 향이 나는 아로마 디퓨저까지, 봉제 인형 휴대용 충전기,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프트 카드. 쿠구츠는 혼란스러워하며 사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묻지만 그녀는 도시 전설이 시대에 따라 진화한다고 설명하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탕 테마 상품을 구했는지 바로 물어봅니다. 그때 쿠치사이키의 주인이 바로 뒤에서 나타나 완전히 당황한 채로 빙글 돌았습니다. 반면 모쿠는 전설과 직접 마주하게 되어 황홀감에 빠져 있었다. 그때 괴물이 몸을 기울여 쉰 목소리로 고전적인 질문을 던졌다. 내가 예뻐?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공기를 가득 채운다. 주짓수는 그가 정말로 대답해야 하는지 묻으며 속삭인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전에 모쿠메가 그의 입을 막는다. 그녀는 그에게 만약 이해라고 대답하면 죽이겠다고 경고한다. 그는 이어서 다른 선택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가 거절하면 어떡하죠? 대답은 똑같았다. 어차피 그를 죽일 거라고. 그는 재빨리 함정임을 깨닫고 유일한 탈출구는 과자로 그녀를 매수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그런 다음 모쿠메는 사탕을 그 생물에게 건네지만 모두가 놀랄 만큼 쿠키사키의 주인은 사탕을 무시하고 아크릴 스탠드를 똑바로 가리켰다. 그 생물은 선물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고 그 때문에 카쿠타는 괴물들이 애니메이션 굿즈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 꽤 혼란스러워했다. 모쿠메는 전설과 성공적으로 소통한 것을 축하하며 심지어 그녀의 이름을 묻기까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전과 똑같은 질문뿐이다. 가츠는 그녀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카메는 여자가 근처에 사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전설은 똑같은 질문만 반복할 뿐이고 이번에는 눈빛에 훨씬 더 강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남자는 당황하며 계속 이렇게 하면 둘 다 관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주장한다. 그는 모쿠메에게 속삭이며 전설에 약점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포마드. 그녀는 가지고 있지만 생물이 그녀를 보자마자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절망에 빠진 그는 포마드를 보여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가 가방에서 꺼내자 작은 금속통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때 쿠치사키 온나 주인이 칼을 꺼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양철을 찔러 들어간다. 그 생명체는 포마드 통을 계속해서 찌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건 그녀가 20분 동안 계속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모쿠메, 메이, 쿠구츠는 그저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쿠구츠의 머릿속에는 5,000엔짜리 상품권이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만이 맴돌았다. 그러자 그는 모쿠메를 붙잡고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그는 공중에서 강철을 찌르는 괴물과 싸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그녀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떠올렸다. 전설에 따르면 캔에 달린 쿠치소켓이 3초 만에 100km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는 당황하여 넘어지고 그대로 땅에 얼굴을 박았다고 한다. 그는 그녀를 흔들어 가방에 혹시 더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아니, 그녀는 완전히 아이디어가 고갈됐어. 그는 그녀가 죽어도 괜찮을지 몰라도 자신은 아직 시체 안치소에 갈 준비가 안 되었다며 화를 냈다. 그때가 되면 괴물이 다시 다가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그녀는 칼을 그 남자의 목에 대고 누르자 그 남자는 울기 시작했다. 이 일에 관여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갑자기 모쿠메가 기억해냈다. 그녀는 또한 칼을 목에 대고 있는 채로 포마드 테마의 아크릴 스탠드를 가져왔다. 쿠시카츠는 자신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때서야 그는 모쿠메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전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마련이라. 그는 그 생물에게 나중에 자신의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심지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그녀의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한다. 끔찍한 생각. 그는 즉시 사과하며 그건 나쁜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불쌍한 남자가 목숨을 애원하지만 쿠치사케 온나 주인은 오히려 그를 죽이는 대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자 쿠구츠는 울음을 뚝 그쳤다. 그녀는 나중에 답을 주길 원해서 그에게 자신의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 생물은 그녀의 소셜미디어용 QR코드를 가져온다. 그녀는 Q2를 가리키며 흥분한 모쿠메가 그에게 휴대폰을 꺼내 그녀를 찍으라고 말한다. 그는 코드를 스캔하자마자 같은 질문이 적힌 스티커를 전설에게서 즉시 받는다. 갑자기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쿠티 소켓을 착용한 사람이 바로 앞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충격으로 인해 그녀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거리 표지판에 세게 부딪혔다. 그녀는 땅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떨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 배달기사는 당황한 채로 누군가에게 부딪혔다고 소리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외쳤다. Q2가 정신을 차리더니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하네요. 그들은 다가와 도움을 주려 하지만 쓰러진 상태에서도 그 생명체는 같은 질문만 반복할 뿐이다. 그는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는 것을 제안하지만 맥나미는 전설에게 있어 궁극적인 굴욕이 될 것이라며 그를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그녀를 이긴다. 그녀는 마스크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한다. 손이 떨리는 채로 그녀는 그의 입에 있는 쿠키 소켓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손을 뻗는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울려 퍼진다. 들것에 실린 그녀는 위독한 상태에서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구급차는 전설과 함께 빠르게 떠났다. 소녀는 함께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안도한 Q2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그는 문을 통과하는 즉시 그 생물의 연락처를 삭제할 계획이다. 반면에 그녀는 전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궁금해하며 흥분해 있다. 그는 도시 전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그녀를 끊어버렸다. 그에게 그 모든 것은 그저 마스크를 쓴 미친 여자와의 만남일 뿐이었다. 한편 구급차 안에서 한 구급대원이 그녀의 이름을 묻자 그녀는 당연히 자신의 유일한 대사인 제 이름은 이라고 대답한다. 내가 예쁜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동의하며 조롱하는 어조로 그녀를 이상한 여자라고 부르고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내가 정말 그런가? 그녀는 묻는다. 그때 그녀는 마스크를 찢어벗고 흉포하고 무시무시한 입을 드러냈다. 거리로 돌아온 모카메이는 약속한 기프트 카드를 쿠구츠에게 건네고 거의 죽을 뻔한 보너스로 커피 쿠폰도 함께 준다. 그는 비꼬는 듯이 그녀에게 멋진 하루를 선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아주 행복한
그녀는 대학 생활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며 대화를 끝내려 하지만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졸업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렇게 되자 키쿠치는 또다시 위험한 사람을 자신의 인생에 끌어들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모쿠메는 울면서 격렬하게 나타난다. 그녀는 그가 연락처 정보에서 쿠키 소켓을 삭제한 이유를 묻는다. 그는 괴물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이상하다고 쏘아붙인다. 그들은 그녀와 말다툼을 시작하며 그가 그녀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그는 죽고 싶지 않다고 반박한다. 그는 이미 전설까지 봤으니 거래는 끝났다고 말하며 파트너십을 끝내려 한다. 자신이 그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을 돕지 않을 거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더 나은, 덜 위험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모쿠메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카드를 남겨두고 있었다. 즉시 남자의 관심을 끄는 기프트 카드 값을 2배로 올려주자 그는 말을 멈추고 계속 이야기하라고 한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직업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한다. 그렇게 그녀는 그를 설득하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그가 매일 왕처럼 도박하고 담배 피우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받아들이고 그녀는 흥분해서 그를 끌고 클럽의 다른 멤버들을 만나러 간다. 그는 돌아가기 민망하다며 저항하려 한다. 그는 심지어 다른 멤버들이 모두 괴짜라고 그녀에게 경고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고 클럽방으로 들어가 그를 무시한다. 기쁨에 넘치는 모쿠메는 방 안으로 쿠구츠를 데려왔다고 알립니다. 다른 멤버들은 그녀가 해낸 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선배, 사장, 그리고 긴 머리를 가진 소녀는 믿을 수 없었다. 대통령은 돌아오자마자 기쁨에 겨워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다. 쿠구츠는 어색한 기분에 모쿠메 마이의 열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꾸며내지만 마이는 바로 그를 지적하며 그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세부 사항을 제쳐두고 클럽 회장 유크코는 마침내 모쿠메 바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모두와 잘 지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박은 전설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이 수크라고 정정하며 말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의 세 번째 인물에게로 향했다. 긴 머리를 가진 소녀에게서 묘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유크코는 그녀가 오컬트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다. 마크럼은 분명히 그걸 좋아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쿠치사케 주인까지 언급했어. 그때 그녀는 곤스케 뒤에 있는 형상을 가리키며 그것이 귀신인지 묻는다. 곤스케는 세상 모든 냉기를 뿜어내며 카스미에게 모쿠메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카스미는 정말 유령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안부를 전했다. 카스미는 자신의 영정사진 앨범을 자랑한다. 모카메이는 앨범을 넘기며 한 장에 담긴 유령 사진에 엄청난 수에 감탄한다. 그 중에는 단체 사진도 있었다. 그녀는 어느 쪽이 유령인지 물어봐요. 그녀는 평화의 손짓을 하는 사람이 카스미라고 추측하고 그 결과 사진 속 다른 기이한 형체는 유령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카스미는 유령이 사실은 자신이라고 정정한다. 이상한 소녀는 혼란스러움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주체할 수 없이 신나게 웃기 시작한다. 사장은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고 COO가 복귀했으니 이제 즐거운 일을 할 때라고 말했다. 곤스케는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지만 유크코는 클럽에 더 어울리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연필을 꺼내더니 찰리 게임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칼리, 게임은 멕시코의 악마를 소환하여 연필을 움직여 예 또는 아니요 질문에 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테이블 주변에 모여듭니다. 유크코는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지만 곤스케는 비슷한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모쿠메는 어제 혼자서 놀았다고 합니다. 쿠구츠는 감흥이 없지만 모쿠메는 그들과 함께라면 소환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유코가 출발하겠다고 제안한다. 모쿠메는 준비를 마치고 주문을 시작한다. 찰리, 지금 거기 있어? 모두가 연필을 바라보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갑자기 윗부분 연필심이 들리기 시작한다. 움직임이 점점 더 선명해져서 완전히 수직으로 서게 됩니다. 모쿠메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선다.
그녀는 무언가가 그녀를 감동시켰고 그 순간 찰리를 실제로 소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연필이 빙글빙글 돌며 얘를 가리키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유코가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흔든 사람이 모쿠메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놀랐지만 유코는 이를 부인했다. 진짜 찰리를 방으로 데려온 힘이 뻐꾸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모쿠메는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몰라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지만 유코는 악마가 대답할지조차 모른다고 경고한다. 곤스케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 일상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한다. 찰리, 모쿠메는 남자친구가 있나요? 망설임 없이 연필이 격렬하게 회전하며 아니오라고 말하고 이에 소녀는 충격을 받는다. 유크코는 즉시 선배에게 멱살을 잡고 사적인 질문을 한 것을 두고 바보라고 부르며 따졌다. 체면을 세우려고 애쓰는 중 모쿠메는 지금 아무도 없고 떠난 상태라고 말했어요. 세르게이는 실수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자랑하기 시작하며 전 남자친구 3명과 사귀었고 세우시 가게에서 일할 때 나이 많은 남자랑도 사귀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연필은 무자비하게 돌아서 다시 알아내려 한다.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식은땀이 흐른다. 그녀는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며 게임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랬다고 얼버무리려 한다. 곤스케는 그녀의 행동을 간파하고 혹시 한 번도 연애해 본 적이 없는지 묻지만 그녀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그때 유크코가 쿠구츠를 알아차린다. 그는 그동안 내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모두가 놀란 듯이 찰리에게 와카마츠에서 경마 배트에서 이길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우코는 화를 내는 대신 2달 전에 갔던 바를 떠올리며 자신이 이기면 다시 가자고 제안한다. 모쿠메는 호기심이 많고 사장은 장식이 요괴를 모티브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곤조는 웹사이트를 확인한 후 무한리필 가격이 2,900엔인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원래 4,000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쿠도 자신이 더 비싸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선임은 빠르게 연관성을 파악한다. 누군가가 테이블을 예약하고 차액을 챙긴 것에 대해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했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유일한 용의자에게 쏠렸다. 곤스케는 그에게 다가가 정말로 그들 각각에게 1,100엔씩 뻔뻔하게 훔친 것이냐고 물었다. 모쿠메는 파트너를 변호하며 돈은 사랑하지만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때 연필이 스스로 미끄러져 얘라고 멈춘다. 그렇게 해서 유크코와 곤스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분명히 돈을 훔쳤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 연필이 이제 날카롭게 움직이며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 곤스케와 유크코는 친구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닌지 고민한다. 하지만 광기는 계속되고 있다. 연필은 얘로 갔다가 아니오로 돌아오며 마치 찰리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회전한다. 모쿠메는 스피릿의 힘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쿠구츠가 필통을 쉴 새 없이 불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광경에 주목했다. 그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패를 가득 채우고 힘껏 불어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 유코와 건은 주목했다. 초안이 즉시 발각되었다. 그는 주제를 바꾸려고 하며 소환을 사소한 싸움에 낭비하지 말고 도난 사건에서 관심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지금 이 방에 살인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것을 알지만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연필이 저절로 움직여 얘를 가리키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진다. 그곳에 살인자가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고 답은 그렇다였다. 곤스케는 불안한 듯 웃으며 이건 거짓말일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쿠메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누군가를 죽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시선은 즉시 긴 머리를 가진 소녀 카스미의 등 뒤로 향한다. 그녀는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어쩌면 그녀는 이미 생각에 잠겨 2, 3명이나 죽였을지도 몰라. 그녀는 실수로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발로 찼다. 그녀는 누군가의 가방임을 깨닫고 사과했지만 열린 가방 안을 들여다보며 얼어붙었다. 죽음의 저주를 걸기 위해 못이 박힌 집 인형이 있었다.
그 소녀는 순수한 공포로 거의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다. 그때 카스미가 그녀를 불러서 자신의 가방이라고 알려주었다. 머리카락 아래에서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만지지 말라고 말한다. 엄마는 그 소녀가 냉혈한 살인자라고 단언한다. 유크코는 긴장을 풀려고 하며 어쩌면 찰리가 코카투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곤스케는 즉시 동의하며 살인자가 있을 리 없다고 말하지만 주쯔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의심이 든다면 다시 물어보라고 하며 도전장을 내민다. 유크코는 도전을 받아들이며 차라리 진실을 알고 영원히 두려움 속에서 사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칠판을 응시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찰리라고 물었다. 찰리, 지금 이 방에 살인자가 있는 거야?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연필이 격렬하게 날아오르자 그룹은 일제히 얼어붙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아니면 바람. 연필은 계속해서 힘주어 내라고 대답하며 그 대답을 거듭 확인하고 있었다. 그곳에 있던 누구도 그 일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찾지 못했다. 절망에 빠진 자코는 찰리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을 지어내고 곤스케는 덧붙여 악마가 멕시코에서 온 비행으로 인해 시차 적응 중일 거라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유코는 계속할 용기가 없어 일이 있다고 말하며 급하게 회의를 끝내고 악마를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가능한 한 빨리 방을 뛰쳐나간다. 그렇게 해서 환영 파티는 가장 기괴하고 불확실한 방식으로 끝이 났다. 도난, 부두 인형,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게임은 그저 나쁜 농담처럼 보였지만 진짜 공포는 며칠 뒤에야 찾아왔다. 집에서 모쿠메는 양치질을 하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도주 중인 살인범의 체포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인은 공원이나 공공 화장실을 배회하다가 우리 대학에 침입해 그곳에서 3일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거의 치약 때문에 숨이 막힐 뻔했다. 결국 그곳은 그녀의 대학이었어요. 범인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고 낮에 학생들이 볼까봐 클럽방 소파 안에 숨어 있었는데 바로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였다. 순간 그녀는 경기 중에 등 뒤에서 느꼈던 이상한 촉감을 기억해냈다. 찰리도 아니었고 유령도 아니었어요. 연필은 처음부터 옳았어요. 방 안에 살인자가 있었고 그녀가 아래를 내려다봤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음날 아침 7시 5분에 알람이 그녀를 깨웠다. 모쿠메는 아직 약간 몽롱한 상태로 주위를 둘러본다. 나중에 대학에서 곤자가는 완전히 겁에 질린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날 아침 모쿠메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그는 마침내 자기 집에 나타났다고 말한다. 모두가 이야기하던 남자가 꿈에 나타났다고 설명하지만 더 큰 놀라움은 전날 그 남자를 마주쳤다고 밝힌 유키코에게서 온다. 소녀는 어떻게 두 사람이 동시에 그를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큐투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목매가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고 그 남자를 봤는지 물었다. 두 목무매는 약 15년 전에 등장한 이 남자에 관한 도시 전설에 대해 설명합니다. 쿠구츠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그때 그녀는 그에게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그 얼굴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남자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즉시 그는 그 빌어먹을 놈을 항상 본다고 소리 지르며 매일 밤 꿈에 나타난다고도 말했다. 이번 주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2006년 뉴욕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모두 같은 신비로운 남자를 꿈에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코는 병원 이야기가 가짜로 밝혀졌다고 말하지만 곤스케는 왜 대학에서 이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대통령은 이것이 연쇄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결국 그들은 그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쿠구츠가 관련되어 있다면 뭔가 이상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 곤스케는 카스미에게 그가 보였는지 묻지만 모두가 놀랍게도 카스미는 매일 밤 꿈을 꾼다고 말하는 모쿠메와는 달리 자신은 꿈을 꾸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그녀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가엾은 소녀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모든 준비를 했지만 그는 끝내 존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가 항상 두통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운이 좋다고 말한다. 그 남자에 대한 꿈을 꾼 후에
절망에 빠진 그녀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고 외치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시간씩 3번 나눠 잠을 자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피했다. 잠이 부족했던 그녀는 몇몇 수업에서 낙제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쿠구츠는 그녀가 자신을 소름 끼치게 한다며 즉시 물러섰다. 그때 두 사람은 코카투의 아파트로 향했다. 모쿠메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초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지만 그 남자는 방문에 전혀 기뻐 보이지 않는다. 그는 그녀가 정말 그의 집에서 자려고 하는지 묻고 소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완전히 흥분 상태. 그는 전설들의 자석 같은 존재였기에 계획은 간단했다. 만약 그녀가 바로 옆에 누워 잤다면 이 남자가 마침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침대를 내주었고 그 모습에 그녀는 완전히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거절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즉시 그녀의 논리를 따져 묻는다. 그의 방에 침입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잠자는 동안 곁에 있어 달라고 말한다. 소녀는 지체 없이 바닥에 누워 실험을 준비한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쿠구츠는 이 소녀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신입생이 방금 그의 집에 침입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는 그녀가 전설에 대해 가지는 집착이나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처럼 잠시 후 그는 그녀가 깨어났는지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는 계속 책을 읽으며 기다리다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때 그녀는 폭발하듯 일어나며 자신이 깨어났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잠을 못 잔다고 불평한다. 그런 압박감 속에서 소녀는 등을 돌리고 그에게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혼자 기다리다 지친 그는 잠이 들기 시작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남자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그 얼굴을 기억해낼 때까지 겨우 시간을 내어 처리할 뿐이다. 꿈에서 보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존재의 얼굴까지 만져본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꿈을 꾸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때 그는 옆을 돌아보며 바닥에 잠든 모쿠메를 발견했다.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그 생명체를 향해 돌아서서 소녀를 가리키며 그녀가 정말로 그를 보고 싶어하니 꿈에 나타나도 되는지 묻는다. 그는 심지어 너무 번거롭지 않다면 부탁드린다고 예쁘게도 덧붙인다. 놀랍게도 남자는 눈을 깜빡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쓰고 말했다. 얘야, 잡았어. 바로 그 순간 뻐꾸기도 침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는 자신이 잠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모쿠메는 자신이 아직 깨어있다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방금 꿈에서 그 남자를 봤다고 말했다. 소녀는 화가 나서 소리치며 그가 잠들었으면서 왜 잠들었냐고 따졌다. 그 남자가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은 분명했다. 그는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며 그 생명체에게 그녀의 꿈으로 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 남자와 대화했다고 확인하며 그 생명체가 대답까지 해서 아마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쿠는 그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고 자신도 꼭 그와 같아지길 바란다고 한다. 어느 날 1시간이 지나도 쿠구츠는 계속 책을 읽으며 무언가 일어날까 기다린다. 모쿠메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대답하고 제 안에 귀를 기울여 집중한다. 전화 너머로는 한 선수가 구조를 구해줘서 당장 마작을 하자는 초대였고 다른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대학의 이아 씨와 시게루 씨. 흥분한 그는 가방을 챙겨 들고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쿠구츠를 바라본다. 그는 10분 안에 도착할 거라고 말하지만 잠든 소녀를 보며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를 찾기 위해 18시간이나 잠을 잤던 일을 떠올린다. 아주 작은 양심의 불씨로 그는 긴급한 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고 결국 그 남자는 침대에 누워 밤을 보내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모쿠메가 경련을 일으키며 신음하기 시작했다. 휴고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기울이며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꿈속에서 소녀는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를 필사적으로 달리다가 골목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어. 갑자기 때를 지어 몰려온 좀비들이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막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을 때 골목길에 총성이 울려 퍼지며 괴물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복도 끝에서 신비로운 형체를 발견한다. 바로 그 사람, 손에 총을 든 남자였다. 소녀는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말하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그렇지. 그녀는 주변의 모든 위험을 무시한 채 재빨리 그를 향해 달려갔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설적인 인물을 만나게 된 순간, 하지만 마침내 그녀에게 다다랐을 때 좀비들이 그를 공격하며 무자비하게 그의 살을 물어뜯고 찢어놓았다. 비명과 눈물이 가득한 가운데 그녀는 꿈에 그리던 남자가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 모쿠를 본 순간 메이는 비명을 지르며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큐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헐떡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에게 마침내 그 남자를 봤는지 묻지만 그녀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마치 영화를 방금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줄거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다시 시도해보려고 하룻밤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쫓아낸다. 나중에 24시간 편의점에서 그는 그 여자 때문에 마작밤을 놓친 것을 후회하며 한탄했다. 그때 그는 큰 할인된 가격으로 튀긴 굴을 발견하고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완벽한 저녁 식사. 하지만 그가 쟁반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다른 사람의 손에 부딪혔다. 또 그 사람이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 무시하기. 큐투는 남자에게 굴을 건네주고는 멀어져 간다. 한편 인적 없는 도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밤길을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돌아보고 자신을 따라오는 이상한 형체를 발견한다. 그는 또 다른 오토바이인지 궁금해하며 다시 살펴보았지만 그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갑자기 길쭉한 팔다리를 가진 기괴한 생물이 그의 앞으로 뛰쳐나왔다. 잘 가. 바이크맨, 너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클럽룸으로 돌아오니 일행이 모여 있었다. 모쿠메와 유크코는 휴대폰으로 장난치고 있었다. 외출하는 동안 수군 오컬트에 관한 책을 읽었다. 그때가 나를 완전히 흥분하게 만들었어. 대통령님께 보여드릴 것을 가져오세요. 이 대회는 귀신, 외계인 혹은 다른 생명체를 촬영한 최고의 영상을 제출한 사람에게 10만 엔을 상금으로 주는 TV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그 아이디어에 크게 기뻐하며 모쿠메는 그들에게 참가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곤스케는 요즘은 영상을 조작하기가 너무 쉽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때 모쿠메가 쿠구츠가 함께 있을 때 가능성에 의해 정말로 흥분되는 무언가를 확실히 잡는다고 말했어. 곤스케는 헌트 터보 할머니에게 딱 맞는 완벽한 전설을 제안한다. 그는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며 피해자들은 항상 노파에게 공격당했다고 진술한다고 설명한다. 소녀들은 그 생각에 깜짝 놀라 당장이라도 나가자고 하지만 쿠츠는 너무 위험하고 상금이 아깝다며 분위기를 망칩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 할 때 유크코가 그를 막아서며 아직 그에게 많은 현금을 빚지고 있다고 상기시켜준다.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들은 렌터카 대리점으로 사냥을 떠나고 직원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유크코가 손을 들자 여자는 어린아이로 착각하고 깜짝 놀랐지만 모쿠메가 이미 21살이고 직원이라고 해명하자 직원은 약간 당황하며 사과했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사람도 운전할 건지 묻고 카스미는 운전면허증을 보여준다. 사진 속에는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는 모습만 담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다. 유크코가 제 짐을 싣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동안 그녀는 트렁크에 가방을 던져 넣으며 그 안에 말 그대로 사냥 무기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드러낸다. 최루스피어, 새총, 사라지다. 스켓은 그게 다 뭐냐고 묻고 그녀는 그게 크립티드들을 잡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한다. 겁에 질린 대여 직원은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행운을 빌고 차가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기를 기도한 뒤 유령이 출몰한다는 장소로 향한다.
이 도로는 관광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이한 사고로 악명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은 매 마일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흥분했다. 유크코는 모쿠메가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지 묻고 모쿠메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가엾은 소녀는 자신이 오컬트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며 그곳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한다. 앞좌석에 앉은 큐투는 그녀가 참얼미를 하지 않도록 커브길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멀미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괜찮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20분 후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아 차를 세우라고 애원했다. 유크코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렌터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당황한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겠다고 말한다. 2명의 낯선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컬티스트라고 소개하는 순간의 행동. 그들은 그곳에서 촬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그곳은 유령 출몰로 유명한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오두막에서 유령 같은 여인을 봤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10년 전 약혼한 부부가 근처에서 사고를 당해 신부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는 약혼 반지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 유령이 땅을 기어다니며 반지를 찾느라 울고 있다. 한 남자가 그 이야기가 꽤 무섭다고 생각하네요.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오두막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한다. 갑자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기어가는 형체를 발견하고 다가간다. 남자들은 이렇게 빨리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 존재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신음소리를 내고 마치 지역 전설 속 모습과 똑같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그들은 신부 귀신이라고 외치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갑자기 그 생물이 그들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공격 대신 그들은 구토를 내뿜는 폭발을 맞이하게 된다. 그 유령은 그저 그녀가 아팠던 것뿐이었어요. 타쿠야는 그것이 정령이 아니라 숲 한가운데에 있는 평범한 소녀라는 것을 빠르게 깨닫는다. 모쿠메는 입가를 닫고 나서 그들이 정말로 소셜미디어에서 본 사이비 종교 신자들인지 묻는다. 흥분한 채로 그녀는 자신이 그 채널의 가장 큰 팬이라고 밝힌다. 소녀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모든 것을 잘 따르고 있으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돈을 보내기도 한다고 강조한다. 그때 남자는 팬들의 외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몰리메이의 셔츠를 바라보며 셔츠가 경미한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불쌍한 소녀의 셔츠에 묻은 토사물 자국이 우연히도 매우 유명한 쥐의 얼굴을 닮았다. 타쿠야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저작권 침해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그녀에게 그 물건을 숨기라고 다급하게 말한다. 생각 없이 모쿠메는 셔츠를 벗기 시작했고 이에 그는 채널이 금지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짜증이 난 그는 촬영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나면서도 평화롭게 촬영을 마쳐야 한다며 당장 떠나라고 말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팬임을 밝히고 심지어 채널의 악플러들을 신고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맥나미는 자신을 꾸미고 나서 자신의 우상인 작가의 작품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때 다른 그룹 멤버가 오싹함을 느끼고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린다. 길의 끝에서 기이한 실루엣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소녀는 오컬트 클럽의 나머지 멤버들이 드디어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강렬한 빛은 평범한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저것들이 달려오는 것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었다. 갑자기 미친 듯한 속도로 기어가는 괴물 같은 노파가 진짜 전설로 나타난다. 바로 터보 할머니 자신이 무리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괴물은 그들을 공격하는 대신 벽을 뛰어넘어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모쿠메는 즉시 동료들에게 달려가 유크코를 부르며 유크코는 그녀가 좀 나아졌는지 묻는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묻고 유코는 그들이 담배를 피우러 술을 마시러 그리고 한밤중에 저주를 걸러 나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맥나미가 눈을 크게 뜨고 방금 터보 할머니를 봤다고 폭탄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편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 일행은 조용히 담배를 피울 기회를 잡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걸음을 멈춘다. 길의 끝에서 그는 기이한 실루엣을 발견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일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다시 보니 그 생물이 완전히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완전히 겁에 질린 우리의 영웅은 당황하여 그 괴물이 자신을 쫓는 것을 멈추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소녀들은 누군가 절박하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몸을 움찔했다. 쿠구츠가 선배님을 부르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차에 다가가 유크코에게 지금 당장 엔진을 켜라고 말하며 무시무시한 것이 그들을 향해 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쾅 닫고 쿠구츠를 무시했다. 한편 곤잘레스는 상사가 자신을 일하게 만든 것에 대해 욕을 하고 있었다. 주말 동안 숲으로 돌아온 카스미는 머리에 촛불을 꽂은 채 기이한 의식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쿠구츠는 먼저 괴물을 물리쳐야 한다고 소리치며 나중에 카스미를 데리고 춤을 추겠다고 말한다.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 움직이는 차에 창문을 잡는 거야. 하지만 터보 할머니가 아니라 카스미였어요. 고딕 소녀는 엔진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고 설명하며 두 사람은 감탄해야 할지 겁을 먹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간수는 자판기에서 당분이 적은 음료를 찾고 있었다. 그때부터 기계가 쉴 새 없이 동전을 뱉어내기 시작했어. 노인은 1000엔 지폐와 10엔 동전을 모두 거슬러 받은 어리석은 기계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때 엔진 소리를 듣고 그는 생각했다. 유코가 마침내 그를 데리러 왔지만 차량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그를 지나쳐 가버려 먼지 속에 남겨졌다. 뒷창문을 통해 바라본 목금은 터보 할머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새벽을 떠올리며 전설은 경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유크코가 바닥을 내리친다. 대통령은 설명하길 그 노부인이 지나가는 모든 차량이 결국 고철로 팔린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는 겁먹기보다는 오히려 신나서 촬영을 맡겠다고 하셨어요. 쿠구츠는 이 클럽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미쳤다고 빠르게 결론 내린다. 그때 곤스케가 길 한복판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뛰어가는 모습을 본 것이다. 모쿠메는 유크코에게 차를 세우고 선배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소리치지만 쿠구츠는 지금 멈추면 터보 할머니가 모두를 한꺼번에 잡아갈 거라고 경고하며 그녀를 가로막는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곤스케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며 아스팔트 위에서 온 힘을 다하고 모두가 놀랄 만큼 선배는 빠른 속도로 차 옆으로 다가온다. 유코는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육상 선수였다고 설명했지만 어떻게 차를 앞지르고 있었는지 여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갑자기 전설이 측면 창문에 나타난다. 터보 할머니가 차량을 추월하기 시작하면서 절망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길은 노부인, 차, 그리고 사라진 곤스케 사이에 위험한 레이스로 변한다. 쿠구츠는 유크코에게 뭐라도 하라고 소리친다. 할머니가 앞서 나가면 차가 완전히 망가질 테니까. 대통령은 이어서 트렁크에 있는 포획 도구를 사용해 괴물의 속도를 늦추라고 명령한다. 모쿠는 쿠구츠가 마체테를 꺼내자마자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며 그 칼로 괴물을 막을 수 있을지 묻는다.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차 안에서 그는 창문을 통해 노부인을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괴물이 더 빨랐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그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간다. 그 불쌍한 남자는 끝이 다가온 것 같은 기분에 울기 시작했다. 짜증이 나고 눈물이 글썽해진 그는 모쿠메에게 촬영을 멈추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한다. 거대한 새총을 꺼낼 때 한 모금 마시는 것 같지만 차 안의 좁은 공간에서 무기를 휘두르며 모든 것을 때리기 시작하고 친구들의 머리까지 거의 날려버릴 뻔했다. 흐느끼며 주짓수는 차 안에서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제발 멈추라고 애원했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가방을 뒤져 다른 물건을 찾다가 모쿠메가 바나나를 발견하자 유코는 바나나가 생물들에게 훌륭한 미끼가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 크루고 또한 즉시 그녀가 정말로 그 노부인이 껍질 때문에 미끄러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마치 옛날 만화처럼 말이다. 소녀는 그의 회의론을 무시하고 과일을 던져버렸다. 갑자기 바나나가 유령 바로 앞에 떨어지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 터보 할머니가 껍질을 밟고 통제불능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길을 가던 노부인은 실제로 마리오 카트 게임처럼 미끄러졌고 쿠츠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그녀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마침내 미친 듯한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는다.
하지만 모두의 경악 속에 그녀가 넘어지자 노부인은 건 씨의 재킷을 붙잡고 함께 아래로 끌어내렸다. 가난한 노인은 나락으로 끌려 들어가며 마치 끝이 보이는 듯한 절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차 안에서 유크코와 쿠츠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다. 엄마는 당황하며 울기 시작했고 자신이 잘못해서 히포우돈 선배가 죽었다고 소리쳤다. 소녀는 자신이 바나나 껍질을 길에 버리기로 한 것 때문에 선배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괴물처럼 느껴진다. 갑자기 가드레일 근처에서 로터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 드론이 심해에서 나타나 선장을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 있는 두 사람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다. 유크코는 카스미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장비용 커스텀 드론을 설명한다. 땅에 닿자마자 그 불쌍한 남자는 버려졌다고 불평한다. 쿠구츠는 드디어 마음이 놓여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순간을 방해한다. 곤스케와 쿠구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기에 놀라 얼굴을 창백하게 질렸다. 노파의 몸에서 프로펠러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모쿠는 자신이 헬리콥터로 변했다고 소리쳤다. 할머니! 가엾은 소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며 전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코는 자신이 자신의 집에 헬리콥터를 추락시킨 여성의 유령이라고 설명한다. 그렇게 해서 차는 다시 속도를 내며 출발합니다. 사라진 것을 깨달은 수옥은 유코가 멈추지 않을 것을 깨닫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며 유코에게 자신을 기다려 달라고 애원한다. 대통령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노파가 반드시 그들을 잡을 거라고 경고하며 그러다가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상을 찍기 위해 들인 모든 노력이 결국 모두 죽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쿠구츠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그 아이디어는 그들이 도로 위에 폐차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것이었다. 차 안의 노부인이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자 유크코는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쿠구츠는 총에 맞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크코에게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소리치며 기동작전의 시작을 알린다. 갑자기 차의 방향 지시등이 왼쪽으로 깜빡이며 회전을 알린다. 스케이트를 탄 사람과 노부인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레이싱 인스팅트 이후 할머니는 차가 회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차를 추월하려 했지만 사실은 모두 속임수였다. 차량은 빠른 속도로 계속 직진하며 두 사람을 뒤로 남겨둡니다. 유코는 그 생물을 잃어서 안도했다. 그런 어리석은 속임수가 통할 줄은 믿을 수 없어. 쿠구츠는 웃음을 터뜨리며 할머니가 경주하는 것을 좋아하시니 도로 규칙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이 곤스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는 짜증난 할머니가 발뒤꿈치에 달라붙은 채로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었다. 3주 후 한 TV 프로그램에서 정말 기이한 영상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영상에는 대학생이 산속을 패닉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화자는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벗어나려 애쓰는 절박한 상황을 묘사한다. 영상에서 마컴은 울면서 자신의 선배가 죽었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빛의 속도로 달리는 모습이었고 진행자는 이를 터보보이라고 불렀다. 이 쇼에서는 전문가들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편집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소년이 산속으로 사라져 클럽에서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마무리했다. 새로운 도시 전설에 대한 건배사, 유명한 터보보이 댄스 스니켓은 자신에 대한 영상을 보낸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유코는 그의 유명세에 대해 축하할 뿐이다. 대통령은 임무 성공을 축하했다. 진짜 터보 할머니를 찾아서 기뻐했고 모쿠메는 동의하며 그 치명적인 경주에서 자신의 인생의 행운을 모두 써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쿠구츠는 몰래 음식을 포장해 가려고 웨이트리스에게 속삭이고 있었지만 유크코가 들키자 계속하면 혼자서 계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치사한 사람은 모두에게 나눠주려고 했다고 변명하려 한다. 나중에 모쿠메는 그에게 더 이상 눈치 보지 말라고 하고 치킨을 사주겠다고 약속한다. 나중에 유코는 모카의 소통 능력을 보고 모카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클럽 전체가 모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그녀는 소녀를 불러 세운 뒤 수줍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룹에게 제대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선배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입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고 강조하며 그녀는 처음에는 대학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쿠구츠와 나머지 친구들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한다. 모카메이는 찰리 역할을 맡아 정말 즐거웠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기뻤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환영받은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그 가난한 소녀는 하고 싶었던 말을 마무리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음 날 수업에서 쿠거츠에게 오컬트 클럽 입단을 공식적으로 축하하며 아주 예쁜 소녀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그에게 옆에 앉아도 되는지 묻고 남자는 대화를 시작하는데 개의치 않는다고 답합니다. 금발인 그는 대학의 어떤 동아리에 속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자신이 오컬트 클럽에 속해 있다고 확인하고 그녀는 자신도 무서운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흥분한다. 그때 소녀는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고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는지 물어봤어요. 갑자기 그녀는 매우 불행한 표정으로 테이블 밑으로 기어가는 모카메이를 마주치게 된다. 공포가 너무 커서 둘 다 그곳에 숨어있던 괴상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렸다. 그가 이름을 비웃으며 소리치자 금발은 이미 서로 아는 사이인지 묻는다. 나를 놀리며 꿈틀거리다가 사과하며 혼자 숨바꼭질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한다. 어색한 분위기를 무시한 채 그녀는 쿠구츠수의 귀에 속삭이며 수업이 끝난 후 클럽 룸으로 와달라고 부탁하고 오버사이즈 후드티를 입고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간다. 얼마 후 아주 부드럽고 귀여운 작은 강아지가 클럽방에 나타났고 모쿠메는 그 강아지와 놀기 시작하며 강아지에게 자신의 발을 내밀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다른 힘을 달라고 요청하며 훈련을 계속한다. 그러자 소녀는 동물을 껴안았다. 그때 쿠구츠가 도착해서 카스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무서운 표정으로 소녀들은 선배가 근처에 사는데도 그를 돌봐줄 생각이 없냐고 물었지만 선배는 동물은 아파트에 못 들어온다고 바로 거절했다. 엄마는 아빠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가셨다고 하셨어. 곤스케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콘도라는 핑계를 사용한다. 유코는 이미 집에 외래종이 가득하다고 설명한다. 그 점은 제쳐두고 규투는 신입생이 도대체 어디서 개를 찾았는지 묻고 엄마는 전날 밤 캠퍼스에서 혼자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경기의 일환으로 그녀는 20분 동안 스포츠클럽의 라커룸에 숨어 있어야 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마침내 자신을 찾아냈다고 생각하며 당황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을 응시하는 동물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 생물의 눈빛은 동시에 최면적이고 기괴했다. 현재로 돌아온 곤스케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생물이 결국 보호소에 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묻는다. 유코는 먼저 그에게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다. 급하게 점심을 먹던 중 개가 쿠키의 샌드위치를 훔쳐먹자 쿠키는 격분하여 개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개는 음식을 먹느라 바빴다. 불쌍한 남자는 할인된 햄 샌드위치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불평한다. 친구의 절망적인 모습을 본 유크코는 위로의 의미로 자신의 주먹밥을 건네지만 가방을 열어본 순간 대통령은 지갑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곤스케는 그녀가 집에 두고 왔는지 묻지만 그녀는 캠퍼스 상점에서 음식을 살 때 사용했다고 맹세한다. 쿠구츠는 개가 계속 지저대기 시작하면 편의점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유코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다. 곤스케는 즉시 의심하며 개가 지갑이 공모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인지 묻고 자신의 가방을 건드린 사람이 우리 주인공에게 친구에게 조금만 믿어달라고 말하며 혐의를 단호히 부인한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은 심지어 그녀의 파트너를 변호하려고까지 하는데 그는 인색하다고 말하면서도 친구에게서 훔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 그는 동의하며 그 정도는 자신에게도 바닥일 거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한다. 모쿠메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돕기로 결심하고 가방을 뒤져 확인하려 하지만 소녀는 유크코의 지갑을 꺼내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증거를 손에 쥔 채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때 쿠쿠츠는 당황하며
자신이 훔친 게 아니라고 맹세했다. 대통령은 지난 파티에서 돈을 빼돌린 일을 상기시키지만 그는 그저 사소한 실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클럽 전체가 순수한 판단력만을 담은 눈빛으로 그 사람을 노려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우리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그 물건이 자기 가방에 들어갔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갑자기 개가 구구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그가 일으킨 혼란을 즐기는 것 같다. 그 개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방 안의 정적을 깨는 소름 끼치는 비명이 들려왔다. 쿠쿠, 괴물을 향해 두 손가락을 필사적으로 가리키며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고 맹세하고 사람 얼굴개 중 하나를 세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쿠메는 동물을 보고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선배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걔는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할 틈도 없이 바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 유크코는 수업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카스미라고 부르는 그룹에게 빠르게 작별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방을 나간다. 모쿠메는 개를 며칠 동안 그곳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며 숨바꼭질을 위해 여분의 옷까지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밤이 되자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해 휴식을 취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는 아직 개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고 담배가 신경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방금 산 가방을 잡자 그는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린다. 그는 포장지를 만지지도 않았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장이 뜯어져 있었다. 휴대폰에 알림이 뜨면 그렇게 앉아요. 모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탈출해서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른다. 가엾은 남자가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그가 침실로 들어서자마자 얼어붙었다. 그 생명체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걔가 발로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있었다. 쿠구츠는 동물의 모습을 간신히 처리할 수 있을 뿐이며 자신의 희생으로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며 지내고 있다. 그 생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연기를 내뿜는다. 쿠구츠는 말문이 막혀 이 물건이 자신과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어떻게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순간을 방해했다. 문을 열자 복도에 서 있는 3명의 배달 기사들이 그를 맞이했다. 새우씨, 피자, 온갖 음식이 다 나왔어요. 하지만 그는 배달 음식을 한 번도 주문한 적이 없었는데 청구서를 보고 거의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다. 청구서 총액은 3만 엔이 넘었다. 큐투는 운전자들이 자신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고 맹세하지만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때 그는 뒤를 돌아보며 침대에 누워있는 생물을 보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은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흡연하는 등 인간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영웅은 자신의 오래된 휴대폰임을 깨닫고 개가집 와이파이를 이용해 주문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아차린다. 한 운전기사가 음식을 거절해도 요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불쌍한 남자는 3만 엔밖에 없다고 하며 나머지는 빌려야 한다고 말하고 걔는 다른 사람 없이 자신의 비참함을 비웃으며 모카 메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남자를 보며 이 생명체는 자신이 음식을 구걸하는 멍청한 애완동물이 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집안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모카, 메이, 모차, 샤비, 마이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분노한 그는 개를 쫓아내겠다고 소리쳤다. 그때 동물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남자에게 밀어주었다. 그 생명체는 앞발로 화면을 건드리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큐투는 그 행동에 호기심을 느꼈다. 우리 담당자는 또 다른 고가의 주문을 시도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냥 취소하겠다고 하네요. 결국 그냥 개일 뿐이야. 그러나 화면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프로필이 표시되며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개가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하지 못한다. 외국 대통령의 프로필이 나타나고 이어서 대통령에게 내일 조심하라는 직접적인 위협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쿠츠는 즉시 얼어붙는다. 이 일이 공공연한 죽음의 위협임을 깨달은 그는 당황하여 괴물에게 이런 종류의 게시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리는 그만하라고 애원한다. 걔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낸다. 만약 쫓겨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거야. 완전히 궁지에 몰린 우리 주인공은 거래를 받아들이고 그 생물이 자신의 천재성에 도취되어 있다는 글을 올리지 않는 한 더 이상 그를 쫓아내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진다. 내가 그녀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고 말한 거야. 그녀는 걔가 정말 담배를 피웠는지 묻고 구구츠는 그 동물이 괴물이라고 확인하며 돈을 가져왔는지 묻는다.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 걔는 순하고 귀여운 얼굴로 신입생들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한다. 그렇게 모카메이드가 그를 데려가더니 그 생명체는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선배는 쿠구츠가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만 귀여운 강아지 흉내를 낸다고 말했다. 절망한 그는 전화로 증거 사진을 보여주며 그 생물이 사기꾼이라고 맹세하지만 소녀는 그를 믿지 않고 증거가 그가 흡연하고 먹은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그는 범인이 인간 얼굴계의 짓이라고 주장하지만 모쿠메에게는 그 동물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상사가 자신을 침실로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냉소적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심지어 아까 유크코의 주머니를 뒤진 건 아마 그 사람일 거라고 말하기도 해.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는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는지 물었다.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그녀가 지금 당장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비겁자들. 그래서 소녀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가엾은 남자는 그녀에게 걔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애원한다. 10시간 후 쿠구츠는 구석에 앉아 망연자실한 채로 괴물이 주문한 잔치를 모두 먹어치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걔는 트림을 하며 이제 집의 주인이 되었으니 인간을 노예처럼 부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진정한 좋은 수에는 어두운 표정으로 동물을 바라보며 상황을 직시하기로 결심하고 특권 의식을 가진 길 잃은 개 때문에 동과 소녀들과의 우정을 잃은 것을 한탄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쉬운 길을 떠나지 않으면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다음 쿠구츠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의 부엌 찬장에 손을 뻗는다. 그는 양손 가득 캔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이사 왔을 때 집주인이 자신에게 준 것을 기억한다. 갑자기 우리 남자가 바닥에 강력한 해충 퇴치제 여러 캔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살충제였으며 살아있는 모든 것에 치명적인 연기를 내뿜는 종류의 살충제였다. 몇 초 안에 독성 흰 구름이 아파트 안구석구석을 채우기 시작한다. 동물은 당황하여 짖기 시작하며 도대체 저 남자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 모든 것이 단단히 잠겨 있으니 걔는 독이 둘 다 금방 질식시킬 거라는 걸 깨닫지만 각추는 누가 먼저 포기하는지 겨루는 게임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한다. 간단히 말해 그는 비참한 개를 데리고 가는 한 내려가는 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인내심의 싸움이라고 경고한다. 먼저 아파트를 나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걔는 이 패배자가 인생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는다. 공기가 희박해지기 시작하지만 그 생물은 그런 한심한 인간에게 패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선배가 숨을 헐떡이며 뛰쳐나갈 순간을 기다리며 그곳에 머물러 있다. 쿠구츠가 한 캔을 더 꺼내자 걔는 자신이 놀아나는 인간이 자신과 함께 죽어도 상관없는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재빨리 깨닫는다. 그 생명체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사랑을 잃은 도박 중독자와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냄새를 맡을 수 없어 동물은 필사적으로 달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질식사하는 것보다 추락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몇 초 후 유리가 산산조각 난 틈으로 유독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숨을 헐떡이며 우리 친구는 숨을 고르려 애쓰다가 바닥에 쓰러져 신세 한탄을 한다. 그는 돈이 없는 데다 그 일 때문에 깨진 창문까지 생겼다고 한탄한다. 다음 날 대학의 일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되었고 클럽방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면 안쪽에서 여자아이들이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전날의 무거운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돌아서서 바로 집으로 가려고 생각하지만 목금이 그를 즉시 불러들여 도망칠 시간조차 거의 없다. 그리고 그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그 개가 다시 나타났다.
소녀는 어제 학교 근처에서 그가 약간 어지러워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마침내 그 생물이 인간 얼굴계의 정체를 확인했다. 모두 행복해하며 그녀는 그 작은 괴물을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클럽룸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 동물이 완전히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한 놈이라고 소리쳤어요. 그 생물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척 무표정을 짓는다. 갑자기 개가 소녀의 무릎에서 뛰어올라 선반 쪽으로 곧장 달려갔다. 방 뒤쪽에 입에 무언가를 물고 기어오더니 오컬트 클럽의 모든 회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동물은 탁자 한가운데에 유크코의 지갑을 떨어뜨렸고 마침내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밝혀졌다. 대통령은 괴물이 왜 그 순간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았고 구구츠는 개가 범죄를 자백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큐투는 그 생물이 휴전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결국 그 생물은 자신을 죽일 만큼 충분히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동물은 독에 질식하는 것보다 클럽의 편안함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며 휴전을 받아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로 화제를 완전히 돌린다. 정복을 입은 남성들이 빽빽한 숲 한가운데 모여있다. 그들은 하늘을 지배하고 그 길목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전설적인 거대한 새, 천둥새를 사냥하고 있었다. 이것은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추적하기 위해 비밀 정보원을 통해 특별히 조직된 정예팀인 타켓이 탐사대였다. 일부 사람들은 사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려고 시도했다. 리더는 처음에는 자신이 진정한 전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일한다고 말하며 거절했지만 그룹의 용기를 보고 결국 마음을 바꾸어 그들을 분대에 새로운 멤버로 임명하고 그렇게 분대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깊은 숲속으로 향한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땅에서 깊은 발자국을 발견하고 리더는 짐승의 발자국으로 보이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하지만 가이드 파울로는 이 흔적들은 그냥 흔한 앵무새의 발자국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리더는 그들이 짐승의 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가이드는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단언한다. 타케시는 썬더버드가 작은 새처럼 변장한 건 아닌지 궁금해하지만 파울로는 아니라고 하며 그냥 평범한 동물이라고 말한다. 1시간 후 일행은 쏜살같이 흐르는 강 위를 가로지르는 오래된 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마침내 재난이 닥치자 멤버 중 한 명이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며 비명을 질렀다. 선장은 즉시 피라냐나 악어를 걱정하지만 상황을 파악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이드가 지금은 포식자 시즌이 아니라고 말하자 선장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람을 물에서 끌어내려고 손을 뻗습니다. 그는 그룹에게 단 1초의 지체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하며 강의를 진행한다. 선장은 경솔함이 전체 임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는다.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비명이 울려 퍼지며 엘리트 스쿼드의 행진을 방해했다. 다시 한번 시게루가 나타나 땅에 쓰러진 채로 자신이 뱀에게 물렸다고 절규하며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뱀을 붙잡아 팀원 다리에서 힘껏 떼어냈다. 금발 남자는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선장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 남자는 뱀이 자신의 신발만 물고 피부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실제 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게루는 여정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에 선장은 분노한다. 가엾은 남자는 뱀이 그 일격으로 자신의 영혼을 꿰뚫었다고 주장한다. 그때 리더는 자신의 정예부대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로써 팀의 첫 공식적인 사상자가 발생한 지금 여정은 더욱 험난해졌다. 밤이 되면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모닥불 주변에서 야영을 한다. 지도자는 다음 날 번개사의 사냥의 전력을 다해 재개될 것을 확신시키는 동기부여 연설을 한다. 남자들은 흥분하며 선장을 응원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생물을 찾아내겠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곧 멤버 중 한 명이 TV 프로그램 촬영 때문에 일찍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탐험은 중단되었고 일행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다. 쿠로이와 대위가 자택에 도착했다. 그때 작은 유코는 아빠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행복해졌어요.
쿠로이와는 탐험을 떠나 있는 동안 유코가 너무 보고 싶었다며 유코를 품에 안고 들어 올린다. 어린 소녀는 즉시 천둥새를 찾았는지 묻고 찾지 못했다는 대답에 실망했다. 이미 2004년 10월부터 내시의 전설에 대해 알고 싶어 했던 아버지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언젠가 호수 괴물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18년이 흐르고 2022년 6월이 되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깨닫고 나니 향수가 강하게 밀려왔다. 선장은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며 요즘 같은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괴물 사냥 계획이 어떻게 승인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는 새로 들어온 신병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신이 그토록 필요로 했던 불굴의 병사들이자 새로운 희망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새로운 쿠로이와 탐험대는 흠잡을 데 없는 군대식 경례를 하며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현재로 돌아온 이들은 영상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웃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춤을 추기도 한다. 그는 그냥 옛날 인터넷 영상을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어릴 때 방영된 정글에서 생물들을 찾는 그룹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숲 한가운데서 옛 부대원들의 어설픈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구구츠는 흥분한 기색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이 추파카브라 전설에 대해 열정적으로 떠드는 동안 다가갔다. 그때 유크코가 클럽 룸으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대통령은 폭탄 발언을 던지며 TV에 출연하고 싶은지 물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아무도 이 TV 출연 기회가 어떻게 갑자기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코는 이 일이 아버지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녀는 옛날 방송의 기록을 보여주며 화면에 큼지막하게 적힌 유명한 쿠로이와 선장의 이름을 드러낸다. 대통령은 이 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전설적인 짐승을 사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군주와 모쿠메는 단서를 연결하며 그녀의 아버지가 그 인기 프로그램의 리더였는지 묻고 유코는 자부심을 담아 타케시 선장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확인한다. 남자들은 1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도 그녀가 이 중요한 가족사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모쿠메는 그 아이디어가 놀랍다고 생각하지만 전국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친구의 망설임을 무시하고 쿠구츠에게 바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원정대에 합류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잠시 후 일행은 카페에서 미스터와 만나기로 했다. 기묘한 영상 네트워크의 대표인 타나베는 누군가 실종된 것을 깨닫고 회의 시간에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유크코는 당황한다. 타나베는 자신들이 공식 네트워크가 아니라 라디오와 TV 방송국의 잡무를 처리하는 회사라고 설명한다. 그는 아직 점심을 먹지 않았으니 원하는 대로 주문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작자가 젊은이들에게 좀 더 진지하고 분석적인 태도를 보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자 그는 그들 중 누가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책임이 있는지 묻고 유크코는 바로 큐투를 가리켰다. 타나베는 소년이 어떤 현상을 목격했는지 묻고 그 소년의 기분을 조금 압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른 선택지가 없던 쿠구츠는 카파와 대면했으며 심지어 유명한 찢어진 입 여인까지 만났다고 털어놓는다. 제작자는 이야기의 내용이 실제로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단순한 망상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나머지 그룹을 관찰하며 카스미에게 흥미를 느낀다. 그녀는 얼굴에 머리카락이 가득한데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타나베는 너무 지루하면 제작자가 시급 배우로 교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하고 있다. 갑자기 카페 TV에서 리포터가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려는 생방송이 나오고 모두가 놀란 듯 인터뷰 대상자가 나를 비웃고 있었다. 카페에 있던 일행은 친구가 갑자기 전국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유크코는 여기 바로 근처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더미가 길을 잃고 그곳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기자는 이어서 혹시 숨겨진 재능이 있는지 묻는다. 그때 모쿠메가 돌 슬링샷을 꺼내며 정글에 갈 예정이라 며칠 전부터 가지고 다녔다고 설명한다. 큐투와 다른 사람들은 차 안에서 그녀가 거의 모든 사람을 죽일 뻔했던 무기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공포에 휩싸인다. 갑자기 소녀는 카메라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새총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결국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타나베는 분노하며
누가 제정신으로 공공장소에서 돌을 든 새총을 들고 다니는지 의아해했다. 몰리메이는 생방송 도중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놀랍게도 타나베는 그녀가 단 몇 초 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 감탄했다. 그래서 그는 즉석에서 이 그룹과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상세에게 이들이 완벽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곧이어 모두들 엄마와 함께 비행기에 탔고 엄마는 네스호를 볼 생각에 설레었지만 유크코가 그건 일본 내 다른 지역일 뿐이라고 말해버렸다. 그녀는 다시 아프지 말라고 당부한다. 대통령은 이어서 그녀에게 시선을 돌리며 이번 여행 내내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줄 것을 당부한다. 그는 즉시 받아들이고 모카메이드가 자리에 쓰러져 침을 흘리기 시작한다. 최종 목적지는 올드현에 위치한 고립된 섬으로 열대 파라다이스처럼 보이는 곳이다. 착륙하자마자 일행은 경치에 감탄했다. 갑자기 유크코는 익숙한 인물을 발견하고는 흥분해서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마침내 전설적인 선장과 대면하게 된다. 케이시와 모카를 만난 맨은 감격에 겨워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했다. 노인은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타케시는 특정한 친숙함을 느끼고 히포우돈 전설에 대해 언급하며 그로 인해 곤스케는 격분하여 온몸으로 욕설을 내뱉는다. 그는 그 생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다음으로 일행은 공식 유니폼을 착용하고 모쿠메는 자신이 이제 정예 탐사대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다. 선장은 브리핑을 시작하며 목표는 공룡과 비슷한 긴 목을 가진 생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울창한 숲을 보여주며 숨겨진 강과 폭포가 이 괴물들에게 완벽한 은신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지도 앱으로도 험한 지형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트레킹 도중 쿠구츠도 심한 더위를 느끼고 물을 마셔 더위를 식히려고 하지만 선장은 즉시 그를 나무라며 습한 정글에서는 박테리아가 빠르게 번식하므로 병에 입을 대지 말라고 경고한다. 갑자기 소녀는 자신의 팔에 붙은 거대한 털북숭이 거미를 발견하고는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병사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본 타케시는 해독제를 외쳤다. 그는 소년의 팔을 절단할 준비로 마체테를 꺼내 들지만 가이드인 폴로가 해당 종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알려준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선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팀에서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가까스로 피했다고 말한다. 곧이어 일행은 휴식을 취하며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 기이한 물 여과 시스템을 설치한다. 유코는 신발끈으로 물을 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바로 옆에 다른 필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더욱 이상해집니다. 카스미는 빨대 인형을 활용한 여과 시스템을 공개한다. 느닷없이 화살이 공중을 가르며 백팩 중 하나를 둔탁한 소리를 내며 명중했다. 분대는 당황했고 선장은 적의 공격에 직면하자 모든 대원들에게 몸을 숨기라고 명령했다. 곤스케는 화살 쪽에 종이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 이 화살이 일반적인 공격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쿠로는 메시지를 받고 파울로는 다른 모든 전설의 시조인 진짜 내시를 피하기 위해 메모를 번역한다. 쿠구츠는 그 이야기 뒤에 아주 위험한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선장은 이 경고가 괴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때 유크코는 앞쪽에서 물 튀는 소리를 들었다. 수면 아래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강 한가운데에서 긴 목이 물 위로 솟아오른다. 바로 지금 유크코는 모두에게 도망쳐서 괴물을 가까이서 보라고 소리쳤다. 모쿠는 유코가 사냥 장비를 가져왔는지 묻고 사장은 유코가 모든 종류의 사냥 도구를 갖추고 있다고 확인하며 정의창을 사용해 그 생물을 기절시키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녀가 무기를 잡기도 전에 쿠구치가 그녀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으며 그녀의 끔찍한 조준 실력으로 인해 누군가가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코는 내시가 거대한 뱀장어라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미끼로 유인하는 방법을 빠르게 제안한다. 누가 인간 미끼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떠돌고 있지만 유코가 자신을 미끼로 제안하자마자 맥나미가 즉시 그녀를 제지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유크코가 이유를 묻자 소녀는 대통령이 미소를 띤 얼굴로 괴물을 잡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모쿠메는 동료 오컬트 애호가로서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친구의 태도에 감동했고 타케시 대위도 마침내 부대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감탄했다. 그때 신입생이 자신의 몸에 묶은 튀김치킨 여러 조각을 미끼로 드러냈다. 유크코는 그 생각에 동의하며 음식의 강한 냄새는 분명히 그 생물을 유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괴물이 아직 물속에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시간이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외쳤고 이에 목금은 강 쪽으로 달려갔지만 결국 발이 걸려 물에 빠지고 말았다. 무리들은 강둑에 있는 소녀를 조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바보라고 부르며 당황했다. 소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요청하자 큐투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가이드는 물에서 두 사람을 건져내고 두 사람은 누워있다. 은행에 널브러져 있어요. 히가시 감독은 승무원 중 한 명에게 구명조끼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꾸짖는다. 그는 내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만 내시와 그녀의 친구들이 진짜라고 말하며 모카를 쇼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의식을 잃은 소녀를 본 감독은 그날 촬영을 마쳤다고 알리고 제작진에게 내시 모형을 숨기라고 지시한 뒤 밤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라고 한다. 제작 캠프에서 한 조수가 감독이 배우들을 더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히가시는 이 프로그램이 모의 다큐멘터리임을 설명하며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고 덧붙인다. 승무원이 실제로 기이한 것을 소환하지 않는 한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가이드 파울로는 그들이 받은 화살을 분석하며 그들이 숙소에 있는 진짜 사냥꾼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큐투는 아프다고 하며 도시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한다. 다음 날 소녀들은 그가 머물도록 설득하려 하지만 그는 거의 익사할 뻔했고 지금은 열이 난다고 소리쳤다. 그는 더 이상 헛소리로 그들을 돕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다. 유크코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소녀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대답했다. 밖에서 뻐꾸기가 밤의 어둠 속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때 그는 모닥불 근처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는 타케시 대위를 보았다. 선장이 그를 불러 세우고 쿠구츠는 약간 어색한 마음으로 다가갔다. 타케시는 유코의 꿈을 이루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이내 자신이 아니라 둘 다의 꿈이었다고 정정했다. 한편 감독은 원래 쇼가 진지하게 시작했지만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자 쇼를 살리기 위해 제작진이 가짜 발자국까지 조작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뱀의 공격을 믿게 만드는 것. 조수는 그게 쇼가 취소된 이유냐고 묻지만 히가시는 아니라고 답하며 거짓말이 오히려 쇼의 성공을 폭발시켰다고 말한다. 숙소에 돌아온 유크코는 시청률이 30%를 넘자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모쿠메고는 쇼를 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추억에 잠겨 놀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 이야기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어린 유크코가 흥분한 채 아버지에게 천둥새 깃털에 대해 묻고 있다. 그는 발견했다. 잠시 후 그녀는 내시에 관한 조각에 대해 묻고 당황한 표정으로 그는 언젠가 진짜 내시를 찾아내겠다고 약속한다. 그 약속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무거웠다. 유코는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가 집에 가져온 모든 증거는 쇼 제작진이 심어놓은 가짜 물건들이었다.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아서 심지어 추파카브라의 발자국마저 가짜였는지 묻는다. 유코는 쇼가 재미있었지만 집안에 뭔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기억을 떠올렸고 어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주셨다. 숲에서 그의 카타나로 분노와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밤마다 나무를 베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쿠추 덕분에 그녀는 이제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괴물을 찾아내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야기에 감동한 쿠구츠는 내시와 썬더버드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고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한다. 다음 날 아침 선장은 탐사 이틀째를 발표하며 한 명의 팀원 이탈에 아쉬워했지만 모두가 놀랍게도 쿠구츠가 제복을 입고 임무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곤스케는 기분이 좀 나아졌는지 묻고 상대는 페에타르가 조금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대답한다. 선장은 너무 고마워서 소년에게 바로 포옹을 해준다. 이제 배에 탄 대원들은 내시를 찾겠다고 맹세하며 흥분해서 소리쳤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큐투의 어깨에 임무의 압박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촬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제작진은 가짜 곰과 쓰러진 나무를 마주하며 촬영을 이어갔다. 여행 도중 그들은 기괴하게 생긴 일반 쇠고기 스테이크와 닮은 내시의 한 조각을 발견한다. 그들은 깨닫기도 전에 공식 촬영이 끝났다. 감독과 조수들은 숲 한가운데서 수많은 무대 장면을 연출한 후 극도의 피로감을 감추기 힘들어한다. 우리 애들은 아직 열이 좀 있는데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쉬고 싶어해. 가버려라는 말은 괜찮은 식사를 위해 마을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대통령은 즉시 동의한다. 하지만 타케시 대위는 가슴 깊은 곳에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계속 경계하고 있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하늘을 울리며 강 주변을 빠르게 어둡게 물들였다. 무거운 구름을 뚫고 격렬한 번개가 내리치고 폭풍우가 무리 위로 덮쳐 나를 조롱하며 지나간다. 스카이는 쇼의 제작진이 특수 효과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하며 감탄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나타나는 것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 있다. 비의 번쩍임 사이로 거대한 공포의 발톱이 구름에서 내려오기 시작한다. 아무도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생물을 믿을 수 없었다. 거대한 날개들이 수평선을 뒤덮고 강 전체를 떨게 할 만큼 강력한 힘으로 펄럭인다. 전설 속의 썬더버드야. 썬더버드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며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다. 괴물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배들이 거의 전복될 뻔했다. 목이 드러날 때 그것은 그들이 찾던 네시네시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누가 은을 찾으러 갔다가 금을 발견할 줄 알았겠어요. 그 짐승의 크기는 비현실적이어서 탐사선들이 마치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보였다. 감독은 카메라를 켜고 매 순간을 기록하라고 소리쳤다. 유크코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껴안았다. 하지만 쿠구츠는 이상한 점을 알아차린다.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괴물은 전혀 무섭지 않아 보인다. 눈물을 글썽이며 선장은 자신이 순수하고 장엄한 진정한 전설 앞에 서 있음을 느낀다. 이 순간은 평생 각자의 기억에 새겨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다. 해당 에피소드는 방영되자마자 화제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현실적인 CGI라고 생각했고 이내 세상은 다음 가십거리로 관심을 돌렸다. 곤스케는 날아다니는 내시를 만난 것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말한다. 그로 인해 사물과 모쿠메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그는 그 생물이 여전히 그녀의 꿈속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며 동의했다. 두 사람은 거의 한 달 동안 그 경험에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상태에 머물렀다. 유크코는 바비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쿠구츠가 모든 것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을 기억한다. 선배가 함께한다면 진짜 도시전설을 찾는 일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소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 섬에서 팀원들을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이 얼음을 깨고 대통령의 호의에 편승하기로 결심한 때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오만 N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며칠 후 대학으로 돌아온 모쿠메는 클럽방에 도착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기쿠치가 수업과 시험으로 꽉 찬 일정을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곧 신입생들을 보고 그녀에게 급한 부탁을 해야겠다고 말한다. 계획자는 그녀의 휴대전화가 거의 없는 것을 보여주며 모쿠메에게 쿤에게 장치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다. 소녀는 그에게 가서 직접 가져오라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맹세한다. 쿠미는 여전히 그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6교시 연속으로 수업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한다. 가엾은 소녀는 친구의 집 주소로 찾아가 친구의 건물 앞에서 벨을 눌렀다. 곤스케는 문에 달려나가며 전화 한 통 받으러 먼 길을 오신 것에 감사하며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며 어머니가 특별한 케이크를 사셨으니 가기 전에 한 조각 드시라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모쿠메는 그 남자의 어머니와 동생인 공카와 리틀 곤조를 만났다. 조금 수줍어하며 소녀는 곤스케와 그의 가족에게 절을 하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선배는 부엌에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방에서 케이크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그의 남동생이 마치 작은 육각형처럼 생겼다고 말하며 웃었고, 그 말에 남자는 짜증이 났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목금으로 만든 삼각형 안에 거대한 눈동자가 그려진 기이한 포스터들로 가득 찬 벽을 마주했다. 이에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그때 선배가 알루미늄 호일을 가져와 머리에 즉석 모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마음속 모든 데이터를 훔쳐갈 테니까. 곤스케는 모쿠메에게 똑같은 모자를 건네지만 모쿠메는 이를 거절하며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배는 식사를 하기 전에 중요한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며 컴퓨터를 켰다. 가엾은 소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가 왜 방을 이렇게 꾸몄는지, 그리고 머리에 있는 저 쓰레기는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모자를 쓰지 않으면 그들이 그의 마음속 비밀을 계속 훔쳐갈 거라고 설명한다. 그러더니 그는 펜타곤이 자신의 뛰어난 지능 때문에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소녀는 보간 선배가 수배 중인 천재인지 아니면 그저 최상위급 정신 나간 사람인지 고민하며 얼어붙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현재 다니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다른 2번의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명성이 높은 K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설명하며 그곳은 진정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곳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든 연습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결과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이 때문에 그는 외국 요원들이 자신의 입국을 방해하여 자신이 엘리트 연구원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갑자기 여동생이 문을 열고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알린다. 곤스케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신입생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식탁에 놓인 과자는 최고급이라고 약속한다. 이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 모쿠메는 케이크를 맛보고 그 맛에 놀랐지만 마음속으로는 첩보와 정신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근처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그녀는 어머니와 언니에게 선배 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은 그녀의 오빠가 2년 전 입시 기간 동안 성격이 급격하게 변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곤스케는 똑똑하고 매력적인 챔피언이자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는 완벽한 남자였다. 그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예쁜 여자친구와 몇 년째 사귀고 있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그 남자는 쉬운 모드로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의 여동생은 그 남자를 가장 자랑스러워했다. 모쿠메는 자신의 보간이 한때 황금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된다. 시험 결과를 열어보고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그는 지나가는 명단에서 자신의 번호를 수없이 찾아보았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그 불쌍한 사람은 당황했다. 다음 해 그는 자신의 생명이 그 합격에 달려있는 것처럼 자신을 고립시키고 공부에 몰두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하게도 또다시 실패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그의 정신은 무너져 내렸다. 곤스케는 숫자 목록을 바라보며 연달아 2번이나 실패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시스템 오류가 의심됩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등록번호를 보고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1963년이 케네디 암살 사건이 일어난 해임을 지적한다. 그는 외계인이 정부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담은 지도를 보여주며 이 지도가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강간은 아여 대학교에 입학까지 했지만 여전히 은박지 모자를 쓰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모쿠메는 선배들의 힘든 과거에 놀라곤 한다. 그때 정신이 나간 사람이 방에 들어와 2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여동생은 폭발하며 그에게 진심으로 말하라고 하지만 그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라고 반박한다. 어머니는 손님 앞에서 동코르가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진정시키려 애쓰며 묻는다. 곤스케는 JFK 암살 사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동생은 필사적으로 오빠를 돌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녀는 펜타곤이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고 소리치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짜증이 난 그는 다르파가 벽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고 맹세하며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그녀는 그가 대학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능력이 없었다고 그의 얼굴에 대고 말한다. 그는 전 여자친구가 산업 스파이였다고 말하려 하지만 여동생은 그가 패배자라서 자신을 차버렸다고 말하며 그를 막아선다.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언니는 동생에게 진심을 털어놓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했다. 침묵 속에서 선배는 떨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무너져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한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이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 거짓말을 꾸며냈고 누군가를 탓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한다. 앙금을 잠시 접어두고 괸카는 달려가 그를 껴안으며 그저 쿨한 오빠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결국 모두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방에 어둠이 내려앉자 모쿠메는 은박지 모자를 연구하며 선배가 파동을 차단한다고 믿는 것이 귀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하여 일식 중에 나타날 새로운 세계 질서에 관한 사이트를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파충류에 의한 암살 사건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결국 기이한 음모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다음 날 대학 생활은 평소와 다름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무 좋아서 도착하기까지 하루 더 기다린 후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방 전체가 알루미늄 호일로 덮여 있고 곳곳에 얼음 문양이 새겨진 것을 발견했다. 그 불쌍한 남자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생각하며 얼어붙었다. 그때 모쿠메가 그림자에서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한다. 쿠츠는 거의 뒤로 넘어질 뻔하며 모쿠메가 이 장소를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묻는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장면이 바뀌자 경험이 풍부한 중개사가 신입 중개사에게 판매 실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좋은 세일쯤에는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객의 삶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동료는 놀라워하며 당신은 영웅처럼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 사람은 고객의 연봉까지 한눈에 알아맞힐 수 있다고. 그때 자동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서빙을 준비한다. 하지만 긴 검은 머리의 여성이 가게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얼어붙고 두 사람은 즉시 말을 잃었다.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는 그 모습에서 무겁고 기이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며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찾고 있는지 물었다. 가슴이 본인인 의뢰인은 자신이 학생이며 혼자 살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담원은 가능한 한 도움이 되도록 대학 근처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지 물어봅니다. 가스미는 한 달에 약 3만 5천 엔밖에 쓸 수 없는 자신의 예산을 밝히자 그는 스튜디오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소녀가 나타나 자신이 사실은 살을 빼고 싶다고 말한다. 혼란스러워하며 그 가격에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정말 찾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거의 그렇게 싼 물건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순전히 자연스러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오해가 있었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최소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살해당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 남자는 방금 들은 기괴한 퀘스트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한 명만 죽은 방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이미 귀신 들린 부동산 사이트를 찾아봤지만 좋은 곳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인다. 당신은 그녀의 말을 듣고 정말로 유령이 나오는 아파트를 원하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즉시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하며 말을 끊었다. 이를 무시한 채 에이전트는 옵션을 찾아내고 기차역 근처에 있기를 원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즉시 그를 정정한다. 아파트가 묘지 바로 옆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조건입니다. 그는 그게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전화를 들고 음침한 부동산 방문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사라와 동료는 고객을 데리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갔다. 그들은 차를 타고 출발했고 요원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 편의점 같은 곳에서 잠깐 들를까 하고 물어보지만 카스미가 먼저 묘지에 들를 수 있는지 물어봐서
두 사람은 겁에 질려 결국 건물에 도착하게 된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전 세입자가 병으로 사망했고 며칠 후에야 발견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세가 저렴한 것입니다. 카스미는 방을 분석하며 누군가가 죽은 곳 치고는 너무 깨끗하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그녀는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소녀는 전문적인 안전고글을 착용했다. 바로 이어서 그녀는 특별한 손전등을 꺼내 불을 켰다. 장비를 손에 든 채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바닥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다. 강박적으로 그녀는 법의학 조명을 이용해 숨겨진 혈흔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법의학에 대해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하며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카스미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그곳에서 실제 참혹한 광경을 기대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화장실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물이 잘 나오는지 물었고 상담원은 확인 후 대답했다. 그는 관리자에게 배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두라고 요청했다. 카스미는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귀신이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아는지를 묻는다. 그때 그녀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장소의 에너지를 시험해 보겠다며 가장 황당한 요구를 한다. 샤워를 하겠다는 것이다. 소녀는 샤워실에 들어가 머리를 감기 시작했고 밖에서도 머리를 감았다. 우리 에이전트는 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기이한 일은 처음 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미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그는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몇 분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손님들이 있을 거라고 깨닫는다. 수미는 경험이 어땠는지 묻는다.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내내 곁에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어서 방음 처리에 대해 묻고는 자신이 시끄러운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마침내 정상적인 요청을 한다. 그 남자는 바로 그 순간 망치가 못을 집 인형에 박는 것을 생각한다. 카스미는 부두 인형을 벽에 못 박는 동안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때 폴 요 헤어는 그저 그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포기해버렸다. 다음으로 그녀는 유리문을 열고 아파트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지 물어봅니다. 요원은 그녀가 그런 밝은 환경을 원한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녀가 햇빛이 동네 화장터를 잘 볼 수 있게 해준다며 말하자 다시 충격을 받았다. 그때 남자는 거의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다. 그는 소녀 자신이 매우 사악한 무언가에 시달리고 완전히 지쳐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요원은 그저 일을 빨리 끝내고 집으로 바로 가고 싶어 할 뿐이다. 갑자기 그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의뢰인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그녀를 부르지만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한다. 그러자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 여자가 계속 유령이었다면 어떡하지? 그녀의 표정과 기이한 행동을 분석하는 건가요? 그곳에서 그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나타나서 그 남자는 깜짝 놀라 앞으로 뛰쳐나갔다. 카스미는 옷장이 괜찮다고 말했고 그 말에 에이전트는 그녀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래도 100% 확실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특별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때 그녀는 벽 마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방 중앙에 있는 사각형의 색상이 다른 페인트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에이전트는 그곳이 완전히 리모델링 되었다고 맹세했지만 소녀는 벽의 강도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단 한 번의 밀침에 섰고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눈앞에 거대한 구멍이 나타난다. 당신은 공황이 수천 번 사과하고 이 결함이 보고서에 없었다고 맹세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카스미는 바닥에 매료되어 그 자리에서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결정한다. 며칠 후 일행은 새로운 장소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며 개장식을 진행했다. 그들은 공간을 칭찬하고 카스미는 그 결함 덕분에 3개월치 임대료를 무료로 받았다고 말한다. 모쿠메는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곤스케는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비웃는다. 큐투가 음료가 있는지 묻자 여주인이 그의 최애 맥주가 이미 냉장고에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선배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우유 배달부는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그 남자는 그녀가 19살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막아섰습니다. 가엾은 소녀는 분노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드래그라고 불평한다. 그룹은 소녀가 술에 취했을 때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8월이 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유쿠코는 멀리 떠날 여행을 제안한다. 그들은 후쿠오카에서 해변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팀은 표를 구매하고 새로운 모험을 향해 신칸센에 탑승했다. 마체 탄 후 수근 좌석을 뒤로 젖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엄마는 도와주려다가 그만 등받이를 노인 얼굴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녀는 친구를 좌석에 거의 깔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과하며 창밖 풍경을 보기 위해 층 위에 뛰어오른다. 유코는 신입생의 설렘을 지켜보며 그녀가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지 이야기한다. 감동받은 맥나미는 이번이 처음으로 진짜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온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전 남자친구였다고 말했다. 더 이상의 사고 없이 일행은 마침내 번화한 하카타 역에 내린다. 렌터카를 빌리고 유키코는 이미 유명한 라멘집에 들르자고 제안한다. 나머지 갱단원들은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동안 쿠구츠도 운전대를 잡는다. GPS 총을 따라가며 건스는 곧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고 GPS가 단순히 멈춰버린 것을 확인한 후 이전에 이곳을 지나친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쿠구츠는 시계를 확인하고는 얼어붙었다. 1시간 넘게 원을 그리며 운전하는 모습을 본 선배는 일행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느꼈다. 그때 다시 터널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갑자기 밝은 빛이 모든 이들의 눈을 강타하며 이 기묘한 반복의 끝을 알린다. 밖으로 나오자 유쿠코는 숲 한가운데 위치한 마을에 대한 안내판을 읽었다. 그곳은 매우 기이한 관광지였다. 곤스케는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을 발견하고 여정을 계속하기 전에 식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모쿠메가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녀가 그토록 존경하는 오컬티스트를 향해 달려가자 상황이 멈췄다. 채널의 또 다른 영상을 촬영하던 이들은 카메라에 자신들이 일본의 법망을 벗어난 곳으로 알려진 지방의 유명한 마을에 있다고 설명한다. 남자들은 버려진 마을을 보여주며 과연 누가 그곳에서 살 용기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채널 리더는 누군가의 존재를 눈치채고 소름이 돋아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팬의 얼굴을 알아본 모쿠메는 예상치 못한 만남에 너무 기뻐하며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공포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합니다. 소녀는 단 한 개의 영상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그들의 방송을 시청한다고 주장하지만 스트리머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옷을 벗기 시작한 것을 간절히 기억하고 있다. 채널이 차단되는 것, 모쿠메는 트라우마를 무시하고 공식 스토어에서 후드티의 모든 사이즈를 샀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남자는 실시간 방송 중이라 대화를 멈출 수 없다며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한다. 가난한 소녀는 방해를 사과하며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약속하고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때 발을 내디디며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한다. 채널 리더가 뒤돌아보더니 거의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 가엾은 소녀가 집더미에 머리를 처박혀 다리가 공중에 뜬 채 카메라에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스트리머들은 완전히 당황하여 나체 때문에 채널이 삭제되기 전에 카메라를 돌리라고 외친다. 쿠구츠가 비명을 듣고 달려와 이번에는 또 무슨 미친 짓을 하려는 거냐고 묻는다. 구조된 후에도 크루거는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평화로울 수 없다고 불평한다.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 일행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들이 모두 지나가는 관광객임을 알아차린다. 친절한 어르신은 그들을 우리 마을에 환영하며 점심을 드셨는지 묻고 자신의 여관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대합니다. 곤스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유코는 길을 잃은 상황에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즉석에서 초대를 수락한다.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 묻자 대통령은 도쿄에서 왔으며 관광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걷던 중 쿠거 2호는 덤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로 뒤에 개 한 마리가 사람 팔처럼 보이는 것을 먹고 있는 채로 숨어 있었다.